자, 오늘은 우리 송인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중국의 철학자 양수명을 이규동 선생이 어떻게 정리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아요. 발표를 보니까 양도 굉장히 많은데요. 1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은데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송인재 선생의 발표를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같이 토론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내년에 해야 될 심포지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문제 토론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송인재 선생님 혹시 이기선 선생님 논문에 책에 보니까 선생님 논문도 인용돼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알으셨습니까? 한 번 뵀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해주시죠. 예, 요 크기를 조금만 예, 지금 크기를. 네. 말로. 예, 오늘 발제를 맡게 된 한림대학교 송인재입니다. 처음 읽는 책인데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빼먹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지만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기학으로서의 생명 철학과 동서 문화론인데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에는 생명과 생활 문화로서의 자기학입니다. 그래서 자기학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의를 하고 계신데 양수명 개인의 회고를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시대적 경험에 대해서 나름 반성을 통해 성숙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서 학술 사이의 차이라는 그래서 주요 특징을 제시를 했는데 본인은 생명과 자연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길은 중국의 유가와 도가에 있다.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중간중간에 논어와 중용, 맹자의 말들을 좀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것을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불교에 좀 빠져 있다가 다시 출가를 하려고 했다가 나왔던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송명의학을 중시했지만 명왕심제의 자연 칭송에서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생명파 철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르그송, 윌리엄 제임스, 듀이 그리고 뒤에 없지만 뭐 러셀까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세경에 29세쯤의 사상표지만을 회고해 보니까 불교의 초세간성을 지향하고 좀 주역과 중용에 있는 입세간적 세계상으로 갔다. 그리고 그것을 공자의 사상으로 이해했다라고 회고를 했고 여기에 이제 태주학파, 양명학의 태주학파와 또 결합을 시키고 이것을 또 러셀 사상과도 연관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철학적인 내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진로, 인류의 진로까지 연관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나중에 뭐 형천운동을 이야기했는데 이 현실을 개혁하는 방식을 점진적 개혁론의 방식을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고에서 자신의 사상적 전변을 세 시기로 나누었는데요. 20세 이전에는 좀 어떤 학문의 가치를 부인하고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친의 영향을 갖고 있었다고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세 이후에는 그것을 탈피를 해가지고 같은 공부를 했던 곽인림이라는 사람이 읽던 불경과 주영, 노장서성을 보면서 이것을 또 개혁사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잠시 이제 담사동의 인학에도 매력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20세 이후부터 29세기 이전에는 이제 실리주의를 유보하고 그리고 어떤 내향적인 출세관 사상에 관심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염세주의, 또 인생 부인까지 나아갔다가 또 인도 철학도 입문하는 계기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적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이제 제도적인 것을 자신의 철학적 고민으로 자각을 하게 됩니다. 29세 이후에는 최종적인 관점이 확립되었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그 앞에서 보았던 초세관과 세관을 결합해서 다시 절충을 시키는 그런 관심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앞에서 보았던 그리고 또 이것을 중국 문제와도 연관을 지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향촌 자치운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초월과 사회적 참여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관점을 견지했고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는 공학이라고 자신이 중국의 전통 유교를 정의를 하고 이것이 서양의 근대에서 형성된 공리주의와 과학주의에 저항하는 중국 철학의 근본 정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1920년대에 집필한 동서문화의 철학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적 전변론을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뭐 실제적 행동으로 회귀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뒤에도 보시겠지만 이 양술명의 사상의 핵심적인 자원이 육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육아 사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인류의 미래가 중국 문화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자신 사상의 전병 과정은 1기가 서양 사상, 2기가 인도 사상, 3기가 중국 사상입니다. 중국적인 사상에 대한 관심이 여기 3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기에도 잠재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1917년 2기에 있던 그런 시기에 북경대에 있던 교수진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양 문화를 숭상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이제 동방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어떤 본체와 공용을 통일하는 사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에는 양수명 철학의 구도인데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적인 문제로서 아시는 19세기 중국의 문제겠죠. 중국이 처한 주권의 위기 그리고 정치 정제적 변화의 문제, 위기의 문제가 인지가 되었고 이것을 이제 사상 특히나 이제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형성의 문제와 연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문화라는 영역은 당시에 뭐 19세기 20세기 1910년대 중반의 중국 지식인들이 다 관심을 가졌던 영역이긴 한데 이것을 양수명은 중국인의 정신적 자존심과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 이제 20년대 넘어오면서는 그 이전에 무조건적인 서양 수용이 아니라 비판적 수용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서양을 비판함과 동시에 전통 문화의 장점을 재해석함으로써 조화시키려고 하는데 관심을 커다랗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오사 시기에 어떤 서화와 전통이라는 양극단을 거쳐서 현대 신유가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양수명도 여기에 불교 철학이나 송명 이학을 근간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온건한 형태의 향촌 운동으로서 중국 문제를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은 앞에서 보았던 입세관과 출세관의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향촌 운동인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관심을 가진 것이 그 농민을 근대국가 형성의 토대로 본 것은 이제 모택동의 견해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향촌 운동의 원형은 그 하시문의 공동체 운동에서 또그 영감을 받은 것이었고 서양의 또 무정부주의적인 경향, 스티르너로부터 러셀까지 이르는 경향도 계보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생명 철학의 원리를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서양 철학에서 오이겐, 베르그송, 제임스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뒤에도 계속 이거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양명, 태주학의 경향도
이제 참고를 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주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보면 우주는 하나의 대생명이다라고 해서 특히나 이제 목적이나 초월적인 것도 없고 내재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생명 철학의 기본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화적 정체성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핵심적인 개념을 공자로 표현을, 근데 여기서 공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가의 특징은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방성, 뭐 생명과도 연관되는데요. 그리고 자발적인 도덕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리를 따르고 있다. 여기에 근거해서 과거의 역사, 중국의 전통사회를 보는데 중국의 인류 전통사회는 계급 모순이 없는 자유사회이고 윤리 본위의 사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에서 나중에 좀 비역사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시 이제 중국과 서양의 절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관심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신중체 소용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철학적으로 양수명은 생철학에 굉장히 아주 등장을 중요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생철학이 좀 등장을 한 것은 개체 생명의 자율성과 공감의 도덕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사회주의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모택동의 사회주의는 다르게 도덕적, 육아적 도덕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 장에 있는 자기학에 대한 해설을 다시 해주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요해하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지혜 방법을 갖는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공자와 이것이 이제 공자와 안해 사상의 종지가 자기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서양의 과학보다 상위를 가치를 점하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고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공자와 안회의 종지를 지킨 자기학이 2000년간 변함이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변함이 없다가 서양 문화를 만나게 된다. 서양 문화 자체는 1차 대전을 만나면서 실패를 했고 서양에서도 이제 1차 대전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공자를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촌 자치운동을 이야기를 했는데 농촌을 또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촌 건설을 중시하지만 혁명 노선을 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와 생철학과 향촌운동이 연결되고 있음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준 향촌운동을 두 번째 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촌건설 운동이란 도심 중심의 근대화의 폐단에서 농촌을 구하는 운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근대화와 절묘하게 결합을 시켜서 대안으로 농촌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향촌에 파괴된 것이 실패의 희생품이다라고 해서 향촌 자체의 무장지휘가 필요하고 또 어떤 토지 몰수가 아닌 균등한 토지 소유가 필요하다라는 사회적인 해결을 제시를 했고 이것의 기반은 생명주의 철학과 평균주의다라고 해서 향촌자치 조직을 해결을 하면 즉 조직을 성공적으로 건설을 하면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이제 마르크스나 모택동보다는 푸르동의 관점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마오쩌둥이 비판을 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황충건동은 그리고 다시 이제 윤리 본위의 전통 사상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향촌 건설을 하면서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유재산이 없어야 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내적으로 창조 충동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과 내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생산 기술이 이제 진보를 해서 그것을 일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사회주의 사회 구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이야기를 보는데 중국의 전통적인 요소가 국가의 책임이 약한 것을 유리한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향당이라고 하는 예전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윤리적 집단이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의 단계를 보면 윤리적 후보, 상호 보완, 그리고 향촌자치, 자치단체 대연합사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한 모택동과 다른 것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윤리적 호불호라는 것이 다시 합작주의로 개념화가 되면서 이것을 점진적인 방법으로 경제의 사회화에 도달하는 좀 기조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회적인 것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기초라고 하는 생명 이상학, 자생, 자장이라고 하는 생명 철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문이 주장했던 지방자치 근간의 정부론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시에 유행을 했던 어찌 보면 마르크스주의를 제외한 공상적 사회주의나 손문의 사상이나 그 이전의 유교 사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회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동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이 양수명은 사회의 구성원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소수의 지식인과 향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당시 유행했던 소수의 지식인, 선각자와 후지 후각자라고 했던 구도를 이 사람들 그대로 따라서 소수의 지식인이 학식과 어떤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의 거주민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중요한 존재이긴 한데 농민은 주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 상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분배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선제 조건은 농민을 조정되고 응집된 일대 역량으로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를 공유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 공유화의 방법은 경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과 토지의 협동적 이용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경자 유전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일상적으로 몰수해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자하는 길을 제시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이켄의 정신생활과 양수명의 직각이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이켄을 상당히 양수명이 주목을 했다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이켄 정신생활의 원리를 보면 자윤주의 세속화 대신에 개인의 독립적인 내면성을 존중을 하는데 이것이 당시에 인생 철학으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가 정신생활을 억압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서양 근대에서 형성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외부에서 있었던 어떤 형성된 어떤 것이 인간의 내면을 부정하고 억압했던 것을 좀 비판을 하면서 생명력의 확산과 더불어 자유 그리고 사회화를 지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인 것은 외부의 업적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무한한 생명이다.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독립성과 사회의 조화로운 통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내적인 정신과 문화 비판이 나중에 양수명이 중국 문제를 구상할 때의 기본 관점이 되었고 이 중국의 주체성을 완성할 때의 기초는 공가의 사상이다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실제의 문제에서 자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실제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중국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수명은 글의 책에서 보면 양수명은 오이켄의 인생 철학과 공자를 연관시키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세 가지 관계, 자기 자신, 우주와의 관계,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것을 이제 어떤 근대적 객관주의가 결국에는 주체성을 상실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회귀하는 태도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양수명은 여기서 정신주의를 제시를 했는데 정신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한 사상으로서 어떤 공자를 육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그냥 자연과의 대립이 아니라 어떤 대립 없는 상태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초월과 전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출세관과 세관을 종합하려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켄의 윤리적 행동주의와 공자의 자강불식 이것을 동일시했고 현실과 이상의 조화, 감정의 조절과 추구, 그리고 중용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오이칸 말고 이제 20년대 중국에서 유행했던 듀이와 러셀의 영향을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제시했던 실험주의와 급진 민주주의론, 윤리적 사회주의 사상도 생명 철학의 요소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수명은 그래서 뭐 이것을 동서양의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자가 제시했던 것과 앞에서 보았던 서양 철학자들의 시선을 이제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새로운 정신이고 어떤 이것을 가지고 중국의 길이 인류의 빛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생명 철학과 관련된 것이 직각인데요. 그게 대조되는 것이 이지인데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직각의 핵심적인 태도는 생을 찬미하는 공자의 태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일방향과 이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공자의 태도는 어떤 친친이 인민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을 부정하는 불인정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교 도덕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가 되었다라고 책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 직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요소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인과 인욕을 분리하는 그런 분리를 했고 했는데 이러한 지성은 소유 충동이다라고 했고 인은 우주적 생명의 흐름이고 내면적 잠재적 본성이다 발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을 러셀의 창조 충동에 속한 것이다라고 해서 인을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명의 창조적 활동의 표현으로 계속 해설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뭐 태극과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생명력, 마음의 뭐 본성, 생성 능력, 표현, 자유와 생명으로 연관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직각으로 어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직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비되도록 하는 것이 악의 길이다라고 했고 이렇게 표현된 인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해설은 상당히 뭐 다른 인에 대한 해설과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해설은 이제 칸트의 철학과 주해의 철학에 대한 비판의 계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내면의 마음을 중시하는 것을 이 사람의 철학적 경향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적 사고의 기풍이자 특징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유럽 문화가 파괴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나 대안을 중국적인 것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와 결합한다고 해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에 대한 생명 철학적인 해설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중국 고유의 문화와 결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4절에서는 문화 방향론과 유식학의 감각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사회라고 하는 것을 또 양수명은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심성, 내면을 중시한 심성론을 이상사회에 연결을 시켰고 유교의 유산에서 보면 대동이라는 것을 이상사회의 표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산사회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서양의 생명 철학의 부류에 따라서 근대적 주체주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대안으로 유럽의 생명 철학과 공자적 생명 이상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방향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과 민주주의 중심의 의욕의 전진적 추구를 하는 문화고 두 번째는 중국 문화인데 욕구를 조절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거다라고 해서 물질적인 향락도 없고 인도 없고 금욕사상도 없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자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들, 이 사람이 접한 서양 철학자들이 유럽의 문명 자체를 비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제외를 하고 대안으로 중국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인도 문화인데요. 욕구를 후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취소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숙명이학을 부흥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과학주의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대안,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어떤 세계 문화를 본 뒤에 양수명의 견해입니다. 다음으로는 불교적인 내용인데 유식학과 혈량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문화의 일방향, 그죠? 문화의 일방향이라고 하는 서양의 방향은 유식학에서 말하는 변계 소집성에 속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이지적인 경향을 가짐으로써 계량을 통해 어떤 자아와 대상을 분리하고 그리고 어떤 순수한 감각인 현량을 재료로 해서 판단과 추론을 해서 단순한 감각을 왜곡하고 왜곡된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아주 좀 깊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명은 감각을 지식을 토대로 인정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원초적인 감각은 개념화 이전에 확실히 인식에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험적인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험은 위에서 말했던 뭐 주희의 선언과는 좀 주희나 칸트의 선언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론에서 제시한 것은 이제 어떤 이지나 뭐 이런 이성과는 다른 뭐 직각을 중시했기 때문에 지성의 전진적 추구 대신에 자유의 길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고 유식학의 현량은 어떤 지식의 원초적 기초이자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깨달음의 상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체를 지향하는 상식적인 자각을 비판을 하고 원초적인 감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경험론의 경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세속의 감각, 앞에서 보면 세간과 출세간을 조화시키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세간 현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이론으로 가고 있다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유식학을 러셀 베르그송의 철학과도 연관을 했는데요. 러셀이 제시한 사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적 실체에 반대하는 유식이론을 증명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베르그송보다 또 러셀이 유식하게 부합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넘어와서는 윤리적인 정치 사상이 충동 심리에 의거하는 생명파 철학에 부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교와 노장 사상의 이런 어떤 사건들의 유동적인 유보도하는 체계를 긍정하는 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또 불교와 노장의 것을 가지고 와서 결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 과학과 철학의 변화, 생철학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명 철학을 보면 서양의 전지적인 추구 일변도 생활 방식을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근대에서 비롯된 이지적이고 객관주의적인 학문 정신의 폐단을 교정하는 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지 중심주의에서 다음으로 가는 것이 이제 생명 철학인데 그것을 중국적 공자적인 길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제시한 것이 이 방향인 중국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을 위인지학에서 위기지학으로 전환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과제는 내면성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3단계를 제시하는데 인류문화의 3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 물질, 사람 대 사람, 자기 대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식보다는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동적인 심리학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맥두길의 심리학이 책에서 상당히 길게 양수명이 읽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이라고 충동을 중시한 충동 심리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선험적인 도덕론을 대체한 것이 러셀과 베르그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맥두겔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리주의와 칸트 이성주의 의무론을 비판했다고 해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학의 언어를 숙명이야기의 언어인 활발, 유창, 타의, 활학, 염정, 인, 공자의 생활, 어떤 공자의 길로 가지고 와서 계속 서양 문화의 비판과 서양 내부의 철학적, 심리학적 비판을 공자의 것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미래 문화인데 미래 문화는 앞에서 보았던 것들을 정리한 것인데 미래에는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자율성을 발휘해서 된 것인데 미래에 보시면 3기 중연설 1기, 2기, 3기 지금 뭐 서양, 뭐 중국, 인도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다시 중복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숙명이학을 또 중국의 이념으로 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사상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을 다 연결해서 보시면 변증법 종합인데요. 1기의 길에서는 과학과 민주를 수용하고 2기에서는 중국에서의 길인데 봉건적인 병폐를 수정한 이후에 두 길의 장점을 다시 생철학적인 세계관으로 연결하자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되어서 물질과 정신이 조화가 실현되는 그 다음이 바로 3단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3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 문화의 초월적 태도를 배척하고 서양 문화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근본적으로 개조를 하고 중국 것도 다시 가지고 오자는 생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중국적인 것들 재해석을 하고 서양과 인도에 대해서 일정하게 비판과 수용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가까운 미래, 이런 변증법적인 종합대에서 나오는 가까운 미래는 바로 중국 문화의 부흥이고 이것은 공자의 중국적인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속성은 아까 윤리적인 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낙천파 세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생활 세계의 어떤 생명의 자발성을 즐기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시하는 것이 태도인데요. 그래서 삶의 지평을 부단히 넘어가는 이상적인 실제 그리고 창조적 실제에 중시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실제에 충실한 태도를 바로 강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면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각적 능동성과 자동성인데요. 이것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 접해야만 했던 모택동 사상에 대한 해설에 관련된 내용과 그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택동 사상이 실천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당성을 입증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급투쟁론에는 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모택동의 모순론, 실천론, 지구전론 이런 것에서 나오는 능동성과 영활성을 우주 생명의 진화가 갖는 본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생명철학적으로 해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회과학적으로는 볼셰비즘보다는 양순형은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계급투쟁의 중점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인심의 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굉장히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순수하고 위대하고 광명정대하고 공정한 덕, 놀라고 공감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로 공동생활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백과 자동성인데요. 그래서 공백이라고 하는 것을 왜 나왔냐라고 하면 생명의 본체는 자유인데 자유가 생기는 이유는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활한 자유라고 한자를 그대로 써주셨는데요. 는 굉장히 부단히 한정성을 부정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각적 능동성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자유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인민 자발성의 한계를 인정을 했는데 양수명은 자유지향 운동이 생활의 본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계획성과는 좀 차별화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양수명이 유럽의 사회주의적인 소유론을 양수명은 이제 다르게 해석을 보고 있지만 이게 기독교의 원초적인 공동소유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를 하고 계속 불교와 유교에만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적 보수주의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론과 목적론 비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양수명이 지향하는 생명 철학과 대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물질성에 저항하고 부단히 분지화되는 것이고 기계적 물질성이라는 것은 생명이 회피한 장애들의 총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향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수렴이 아니라 분산이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인간이 무한으로 열려있는 존재가 되고 제약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었고요. 일곱 번째 절에서는 동서학술의 분화와 회통입니다. 그래서 동서문화 철학이라는 세 개 제목을
앞에 제시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동서의 것을 이제 문화로 정리를 하면서 이것들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을 어떤 자각적 능동성의 실현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고 자각성의 형성은 향외와 향내로 있었다는데 향외는 서양의 경향, 향내는 도가, 유가, 불교로 대표되는 곳의 경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인류 사회에 있을 때는 이것이 없다가 점차 차이가 형성이 되었고 임시 방편으로 복음 동서가 대조가 되지만 나중에는 회통과 합경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계 학술은 핵심적인 것은 회통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회통의 요소들은 앞에서 제시했던 생철학, 심리학,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유가인 양수명이 어떤 이것을 자유사상과도 결합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금동서 학술에 대한 관심은 80세까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생명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생명은 유동성을 가지고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생명에 적응하는 활변성과 극대의 가소성을 지니기 때문에 개방성을 향한다라고 하는 앞에서의 말을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국의 현실을 보면서 이게 사유제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래를 낙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이상 사회를 다시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생활 규칙과 사회 질서가 이성과 지성에 의해서 건립이 되고 이것은 미래의 공산 사회다라고 하고 이러한 미래의 사회는 사회만 있고 국가는 없는 것이고 인심의 자각적인 자율성이 고도로 발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리학과 도덕적 이상을 합치시킨 사회를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사상적으로 이것을 또 윤리 본위의 중국적인 전통 문화 그리고 불교, 도덕 이런 것을 또 생명과 연관시키는 내용들을 보고 이것을 자유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러셀의 권고와 중국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러셀의 중국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러셀이 와서 책을 폈을 때 공업 문명, 서양의 공업 문명을 발달시키되 개인주의 폐단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심의 지혜와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것이 주관적 윤리관, 윤리적 사회주의로 제시가 되었고 사회를 어떤 적인 견해는 점진적 개혁론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중국 이성의 나라라고 하는 69년 책에서 러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과 도덕의 조건을 논하고 동서 결합론의 방향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중체서형론을 말을 했는데 서양의 과학기술과 중국의 품덕을 결합시키자. 그리고 과학과 민주주의와 율사회 정의 논리를 결합시키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사회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 마르크스주의보다는 크로포트킨적인 경향과 어떤 친화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발성과 자각성은 자연, 자유, 생명 철학을 언급하면서 다시 나온 말인데 여기서는 자발성과 자율성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성은 어떤 사물의 자연적 발전이고 그리고 자발성만으로는 제도 개조를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각적인 능동성으로서의 주체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을 또 이제 자산계급 혁명에서부터 무산계급 혁명까지 발전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혁명을 수용하면서 윤리본위의 사회라는 것을 느슨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것을 다시 고대에서도 사상 자원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대 육아에서 이성을 반로한 흔적은 상층의 경제적 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한 도덕적인 제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노선은 비폭력 개량주의였다. 이러한 방향을 이제 민주동맹 선언문을 작성을 직접 할 때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발성을, 자각성을 발전시킨 사회 전체 의지가 어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실천이 모택동의 폭력성과 무단적 독재 가능성을 제어하는 대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주와 사회주의 상휴 병진론인데요. 그래서 민주국가 안에서 향촌 민중의 자기운동화 조직으로 모든 공적 기구의 사회화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력 노선은 또 다른 무력을 낳아서 분열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다른 민주화 사회주의의 상위 병진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건국 방향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중국 내부의 통일, 두 번째는 전민의 의지 집중, 그것을 반영하는 기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뭐 민주, 사회 공산주의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양순형은 개량사회주의 입각해서 1단계 혁명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적인 민주화와 경제적인 사회화가 서로 추동하고 제휴한다. 이게 상유병진이죠. 하는 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 이러한 양수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전통 역사의 특성을 과장해서 일반성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양수명은 더해서 양수명은 추상적인 이념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고 추후에 양수명도 뭐 그것을 자기 비판을 했는데 문화 중심주의는 불변했다라고 했고 1973년 굉장히 엄혹했던 비림 비공 운동에서도 총명이학과 공자의 의의를 변함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사상적으로 마르크스를 반대를 했는데 철저하게 반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식이 생산 양식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문화 결정론은 끝까지 고수를 했고 문화적 이념형을 창조하는 정신이 사회의 특징을 규정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셔서 알 수 있듯이 생명 철학 그리고 중국의 공자 사상을 내세운 문화 중심주의적인 것이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논평을 하고 있는데 윤리 본위의 이념형을 양수명이 제시하고 있는데 중국의 가정 본위에 대한 비판을 이것은 간과하고 있다. 역사를 보면 가문 중심 문화를 사회 기초로 보는 것이 양수명의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진부하다라고 했는데 같은 신유가 다음번에 볼 웅심력이 가정은 중국 역사에서 만악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면 어떤 양수명은 너무 가정본위, 국가가 아닌 사회, 뭐 친친을 근본으로 한 세계를 너무 이상화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문화를 세계의 중심에 두려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본위의 폐단을 강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장에서 보면 웅심력은 양수명의 사고가 봉건적인 유습에 갇혀 있고 자기 존대적 보수성을 지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하면 중국적인 것을 미래적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판을 통해 단련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자가 말하셨는데요. 이 점을 양수명은 소홀히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중국의 문화 중에서 봉건적인 병폐를 제거하고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웅심력과 이 책에서는 그러한 뭐 제거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서 잘 발표해 주셨네요. 제가 뭐 좀 느낌만 얘기하자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기성 선생과 양수명 선생의 그 사상이 정말로 닮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기성 선생은 마지막에 보면은 양수명을 굉장히 좀 보수적인 태도에 머물렀던 걸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기성 선생과 양수명 선생 이 관계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발표문 가운데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냥 포괄적인 그냥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송재 선생님이 그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주 전공이 중국 그 저 왕후일 책도 번역하시고 동아시아 이제 주로 송재 선생님의 주 연구는 주로 어느 쪽이신가요? 요런 제가 이거 이제 이규성 선생 그 글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하려고 제가 조금 혹시 왜 말 틀려요? 주성? 예, 잘 말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 서양 철학 수용사 주로 중국, 일본, 한국 이런 거 하는 연구하는 김재현인데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중국의 서양 철학이 어떻게 수용되는가 이런 걸 보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선생님 그 번역서도 보고 했는데 혹시 그래서 제 질문은 송희조 선생님이 보는 이규 선생의 이 평가 전체적인 이규 선생님이 본 양수명 사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떤지 혹시 뭐 좀 조심스럽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평을 해주시면 예, 솔직히 뭐 예, 고인이 되셨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되게 이런 점 이렇고 이런 건 이렇다. 우리가 오늘날 양수명이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국에서 양수명을 다시 평가하거나 하는 이런 걸 좀 아실 테니까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여기 양수명의 핵심적인 견해를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뭐 문화 보수주의, 뭐 생명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생명 철학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저의 원래 전공은 어떻게 해보니까 중국의 그 문화담론, 이것이 좀 네. 제 전공이었는데, 시기가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뭐 그런 적이었고, 음, 보니까 양수명이 굉장히 오래 살아서 제가 연구했던 80년대에도 중국에서 어떤 그 중국 문화 서원이라고 한 집단에서 중국 문화를 부흥했을 때 모였던 원로학자들 집단 중에서도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양수명 그 지금도 이제 중국 내에 있는 현대 뭐 정치 유학파라든지 제도 유학파, 중국 대륙 신유학의 좀 원조격으로 좀 제시가 되고 뭐 있어서 뭐 그러한 사유의 원형을 저는 볼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생각이 되었고요. 근데 이 이규성 선생님의 평가가 간간히 드러나기는 했는데 이게 다 뭐 충실하게 길게 드러나지가 않아서 뭐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 이외에는 제가 좀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유교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뭐 중국 문화의 방향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 글을 읽으면서 보는 느낌은 중국 이 당시 20세기 초반의 중국의 지식인들이 상당히 막 공통된 관심들이 중국이 고유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유산을 중국 문화라는 이름, 혹은 중국인의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종합을 해서 인류적인 대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경향들이 이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시대 정신으로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떼어내 가지고 뭐 고전의 문구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방식은 뭐 현대 유학 연구자들에게서도 많이 보이는 방식이어서 이러한 맥락은 뭐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이론적으로 들어가야겠는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뭐 이 누구야 양수명이 뭐 러셀이나 오이켄 뭐 듀이까지 이렇게 같이 붙여와가지고 듀이 붙여와서 뭐 이걸 생명철학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더 비판할 부분이 더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듀이는 앞에서 이제 중국 철학에 대한 견해가 호적과 양수명이 좀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듀이 사상은
그 호적에게 상당한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인데 또 음. 그것을 듀이와 러셀을 양수명이 좀 가지고 와 중국 문제로 가지고 왔던 것을 보면 좀 이것은 뭔가 이제 이론적으로 더 그 재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이것을 이제 그 제가 현대라고 하면 이제 2000년 이후 중국의 대륙 신유가의 변화를 보면 뭐 이러한 양수명의 그 뭐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중국의 길을 미래의 길로 제시를 하고 육아를 기표로 삼아서 대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 자체가 거의 이제 지금 2025년인데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제 그 계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음. 그러니까 양수명의 철학을 이규성 선생은 생명 철학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어, 양수명의 철학을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뭐 그런 뭐 생각은 아닙니다. 저는 어, 예. 생명 철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볼 그런 수가 얘기죠. 있는데 이제 네. 이 사람이 양수명 자신이 어떤 서양 당시의 인생 철학들을 가지고 와서 그 공자랑 연관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거죠. 공자를 예, 해석하는데 예, 꼭 양수명 말고도 당시에 예. 여러 예. 방식으로 해석했던 게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네, 네, 말씀이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이 있습니까? 다른 뭐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솔직히 공자는 제가 보기에는 원형은 없고 다 여러 가지 해석 속의 공자가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리 보면은 공자가 제시한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양수명이 좀 배척을 한 뭐 주의 같은 경향 이런 것으로도 뭐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공자의 또 핵심적인 내용을 인이라고 했는데 인을 생명의 발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나치게 양명학적인 것을 양명학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걸 다시 공자로 해석을 한 것이어서 어찌 보면 이 양수명이 읽었던 그런 맨 앞장에 보였던 어떤 태주학파의 왕심제 같은 사람들의 문헌들을 뒤져 가지고 좀 대조를 해봐야지 이 사람이 말하는 공자가 공자인지 아니면 뭐 왕심체인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연구는 또 다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할 때 인은 물론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 애인 아니면 친친 이런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그냥 유화 경구 현대 유화 경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양수명의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또 그런 것과는 별도로 상당히 생명으로 해설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도 방향이 달라서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이라는 개념을 보통 다른 데는 사회윤리로 윤리적인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해석을 하는데 이규 선생은 이제 양수명이 이 인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공감적인 것, 즉각적인 요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직접 공감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런 감정적으로 직접 그 공감하는 그런 태도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그 우연히 TV 보다가 도올 김용옥의 강의를 들었는데
김홍욱도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감적인, 즉각적인 요소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규성 선생의 이 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도리 아마 양수문을 보고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예, 도올이 대만에서 현대신유가를 전공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도올의 스승은 방동미여가지고 좀 맥은 다르지만 뭐 그러한 이해에 따라서 뭐 보았을 가능성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음, 논어를 안 본 지가 한참 돼가지고 뭐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하여튼 좀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 보수자들의 생각들을 보면 하여튼 다른 이야기지만 대륙의 신율가도 그렇고 80년대 중국 문화서원파도 그렇고 정치학파도 그렇고 양수명도 그런데 거의 그리고 아니면 또 다른 뭐 서양 철학자들도 공자를 이야기하고 유교를 이야기하는데 공자나 인, 뭐 유교 이런 것들은 그 내부적인 좀 완결된 사상의 체계보다는 그냥 기표로 그냥 중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져오는 경향이 훨씬 더 좀 큰 것 같고 그거의 원형을 양수명에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했고 그래도 핵심적인 것으로 가지고 왔던 게 공자의 핵심적인 사상이 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본인이 필요한 뭐 윤리적인 것으로 가지고 왔다가 생명으로도 가지고 오는데 사실 두 가지를 인 하나의 개념과 연관된 걸로 두 가지가 다 나온다라고 파악을 하려면 상당히 좀 근거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는 여기에서는 그거를 발견할 수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규성 선생은 이 양수명이 그 인 개념을 그렇게 해석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왕심제의 네네. 최종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양양명의 네네. 실제로 그런 건가요? 뭐 그럴 혐의가 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심제 뭐 논어보다는 왕심제랑 다른 요 시기의 글들을 많이 좀 봐야 되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양수명의 독서록을 좀 봐야죠. 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들어가시죠. 그 지금 다른 분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또 하나 할게요. 그 이게 책이 중국 현대 철학서론이 지금 이년전 선생님도 계시나? 네. 이년전 선생님도 계시나? 계세요? 예, 금방 대답했잖아요. 했구나. 이 예, 책이 이규 선생이 돌아가시고 언제 나온 거죠? 네? 직전에 2020년요. 나왔나? 2020년이면 2020년. 네. 아직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1년 전인가? 이를 쓰고 나서 책이 나오고 나서 한 1, 2년 있다 돌아가셨나요? 네. 책이 아, 나오기 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네. 아니에요. 아니네. 책, 근데 다 저기 내고서 죽었어요. 그래. 예. 보면은 요 조금 좀 중요한 그 즉각적 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발표 요약도 나왔지만 오이켄의 정신생활 양수명의 즉각적 이성, 그죠? 근데 즉각적 이성이란 게 구분이 본능, 이지, 이성 구분했다가 정감적 이성도 나오고 즉각적 이성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개념들이 자꾸 이렇게 좀 또 정리라고 해서 정정자에다 이치를 써서 그런 이거 뭐라더라 중국적 무슨 정감이란 말은 또 쓰죠. 정감 그 미학 리쩌후가 정감이라는 말을 안 쓰나요? 동서문 심리 구조 네. 하면서 중국적 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정감. 근데 이게 이교 선생 글에서는 이제 이 즉각적 이성으로 나오는데 즉각적 이성하고 정감적 이성하고 혹시 정감적 이성이란 말도 좀 나오거든요. 이게 양수명이가 이렇게 둘 썼는데 이게
양수명이 이렇게 썼는지 이규성 선생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즉각적 이성은 제목에 나온단 말이에요. 위켄의 정신생활과 양수명의 즉각적 이성 이렇게 나오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또 정감적 이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정감적 이성 513쪽에 보면은 정감적 513쪽의 밑에 셋째 줄 보면 정감적 이성 해서 이게 따옴표가 돼 있어요. 그럼 따옴표라는 거는 양수명 단어란 얘기인데, 그죠? 양수명 단어란 얘기인데, 그게, 그러니까 정감이 교차한 원리, 의리, 즉각적, 이런 것이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구분이 막 좀 헷갈려 되게. 그래서 나는 돌아가시고서 제자들이 인덱스를 만드는데, 인덱스에는 또 없어요. 핵심적인 것들이. 인덱스에는 핵심 용어들이 많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서 물어본 건데, 내 혹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내가 뭐 거의 걔네를 읽지도 않고 양수명 선생 읽지 않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정감적 이성이나 즉각적 이성 개념은 현상학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현상학자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마 오이켄이 그런 말을 썼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따서 양수명이 이제 그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말 자체는 아마 현상학적인 본질직관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걸로 됩니다. 본질 치과는 굉장히 이성의 아주 그야말로 매우 이성적인 서양에서 말하는 절대적 지식의 추구 방법에서 나오는 건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게 혹시 아시는 분은 그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즉각적 나중에 이성과 정감적 이성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나중에 그 현상학파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직각 또는 본질 직각 이런 말 쓰다가 이거를 이제 그 이 이성적인 것 이제 그 지성적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감정적인 것에 가까운 걸로 해석을 해 나갑니다. 나중에는 뭐 그래서 신체적 직관 이런 개념도 나오게 되죠. 그 현상학파 전반에서는 직관 이게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강해요. 우리의 지적인 어떤 직감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가 하이데거나 또 누구죠? 멜로퐁티 이런 사람들 또 그런 직관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쓰죠. 이게 그렇게 쓸 텐데 이제 이규성 네. 선생이 이렇게 이제 여러 그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게 이게 헷갈려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즉각적 이성과 정감적 이성이 같은가 같은 거 다른가? 같은 직, 거라니까. 예? 직각이 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감정적으로 내가 직각이란 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내가 느낀다 할 때는 어떤 느낌을 동반하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그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데 안 돼서 이제 제가 물어본 거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달라. 근데 이거는 구분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동아시아의 언어에서는 이성하고 감정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에서 있는 언어들 자체는 이미 이론적인 구도 안에서 사용이 있었다는 맥락을 일단 전제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어쨌든 계속 이성이나 감정 같은 우리 현대의 용어를 가져다 써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고, 사실 이게 직각이라는 단어랑 이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잘 안 어울리고 다 이해가 안 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인데 왜 공자에서 가져오려고 하셨냐면 이제 공자는 사실 이제 공맹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측은지심 얘기할 때 그 바로 우물에 뛰어 들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즉발성 그거를 되게 어떻게든지 풀고 싶어 하셨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가 이렇게 측은지심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즉각적 감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근데 거기에는 항상 동양의 언어에는 리하고 기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결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이제 이성의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단어를 거기다 붙이신 거죠. 근데 그 실제로 양수명이 지각이라는 단어도 쓰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규성 선생님이 그 즉각적 이성하고 그 전감적 이성 이거를 그냥 자의적으로 분류하신 것 같진 않고요. 그 실제로 양수명이 그 전기에 쓰던 용어하고 후기에 쓰던 용어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세 개 나눈 것도 그 전기하고 음, 후기가 나뉜 거를 설명을 예, 하던데요. 예, 예. 근데 아, 즉각적 이성하고 그 전감적 이성은 그 이병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현상학하고의 연관성에서 나온 개념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거든요. 그 앞쪽에 보면은 그 오이켄하고 후설하고의 친근 관계에 대해서도 서술하는 부분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즉각적 이성이나 전감적 이성은 그 어떤 용어를 대비시키는 게 지금 마땅한지 저도 하도 헷갈려서 떠오르진 않는데 예컨대 왜 이지 같은 이런 개념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분석적 지성하고 이 대비되는 그렇죠. 용어로 예, 그 예. 전감적 이성이나 즉각적 이성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객을 구분한다든가 그저 유식론 또 언급하시면서 뭐 말라식이니 알라야식이니 하는 그 하위 단계의 그 유식 단계하고 이 구분되는 그 통찰, 뭐 성찰 이걸 그 지칭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년정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그 제가 이제 이 중국 현대 철학서는 앞쪽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여기 양수명 단계에서 좀 두드러져서 원래 그 이규성 선생님이 이제 책을 쓰실 때 한국 현대 철학사론 보면은 그 원저 그 사람 이제 해당된 그 양수명이면 양수명 이 사람의 주저를 분석하시면서 그 지금 이제 뭐 이런 형태의 서술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렇게 이 사람 주장 양수명의 주장을 정리한 뒤에 반드시 자기 평을 상당히 길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화한 용어로 설명을 많이 다셨는데 양수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커멘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커멘트가 별로 없고 그냥 양수명 원전을 이렇게 정리한 형태로 서술을 하고 계셔서 좀 약간 저로서는 좀 낯설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크리틱이나 코멘트를 다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별로 그게 없거든요. 혹시 뭐 그때 우리 한철련에서 세미나 하실 때 뭐 나온 얘기가 혹시 좀 있나요? 왜 이렇게 글이 구성됐는지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아, 그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때 이제 학위받고 시정시 내려가 있었고 그래서 잘 참여 못했지만 어쨌든 이거를 작업을 시작하실 때 유 선생님은 어, 현대 중국 철학 관련해서 대학원에서 수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케 하는 어떤 교재? 근데 그 교재에 이제 본인의 어떤 방향성을 실어서 그거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선생님이 끌어내는 이제 단어들을 보면 여기도 이제 공백 같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선생님 이 전체 제가 그때도 이제 그 무의 형이잖아. 그 이제 공백을 이제 이 선생님 이제 무의 성의상하고 무의 원리를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시는 그 틀 안에서도 그래서 가져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저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쌍박하게 다 정리를 해볼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쌍박하게 다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그거 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수업에서도 하는 적도 없었던 내용을 조금 선생님이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보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의상을 할게요.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 제가 그때 했던 대화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백 같은 개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유 선생님이 이제 부정의 원리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무의 형해상학을 염두에 두고 이제 부정의 원리 계속 이제 새로운 것을 기관을 창조할 수 있는 그 걸 하려면 이제 공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공백을 설명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영상 장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전 무용지용 같은 거 그런 것도 일종의 그 공백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전공이 예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공백 개념 그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가 왜 공백하고 연결이 되느냐 예라고 하는 게 이제 자신의 것을 날 것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존엄성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존엄성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했었을 때 이제 그 육아식으로 그러니까 육아식의 예로 이제 공백의 언어를 얘기했죠. 근데 그때 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무의성이다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 이 책 안에서는 이규 선생님이 그 많은 학자들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가져왔느냐를 보면 이규 선생님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정리 이렇게 놓으면 그럼 이제 쉽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네. 이년정 선생님 말씀 이제 받아 기억해 보니까 이제 이 세미나 때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었는데 이제 술자리나 아니면 이제 그 보통 원고를 이제 강의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하신 게 이제 중국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 책의 이 책을 쓰게 된 주요 목적은 일단 학생들이 이제 전집을 다 봐야 되고 그 학자들의 뭐 풍부한 전집을 응심력 뭐 양식을 다 봐야 되는데 사실 이들의 이제 어떤 학설이라든지 이론은 이걸 내가 정리해서 요걸 보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리라고 하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아니, 나도 아까 질문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그 사람들을 다룰 때는 정말 좀 감정이 실려 있어요. 비판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금 뭐죠? 양수명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담담하게, 어? 거의 그 정리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비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몇 마디 들으니 건 이제 보수적이다 이런 비판인데 그러면서 나도 조금 특이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난 아름다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 철학사에서 다룬 어떤 다른 철학자보다도 양수명이 이규성 선생의 사상에 가장 가까워요. 아까 그 발표자가 잘 정리했듯이 뭐 무정부주의적인 노서라든가 회통사상, 동양과 서양의 회통이라든가 또는 생명철학이라든가 또는 그런 직관적인 노서라든가 등등 이렇게 따져보면은 양수명이야말로 본인 자신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가장 가까워요, 내가 볼 때는. 아니, 내 느낌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비판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냉정하고 담담하게 쓴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이 선생님은 저희들이 막 떠들고 있을 때 조용히 해라. 내가 페미니스트다 그랬어요. 네? 내가 페미니스트다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하고. 페미니스트. 본인 저희들이 막 떠들고 근데- 있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페미니스트다고 맨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양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이근선의 사상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데서도 거의 언급이 없으니까요. 이근 선생이 주로 이제 언급하는 게 내성외향, 생명과의 합일,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그 개혁에 의해서 세상 자체를 바꾸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무정부주의적인 사회철학적 같은 무정부주의로 갖고 있거든요. 양수명이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이 양수명에 대해서 유일하게 비판하기보다는 보수주의자다라는 그런 비판. 그럼 자기 자신도 보수주의자라는 그런 비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페미니스트 관련 글을 어느 교수님보다 저는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다르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특이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담담하게 쓰여졌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제가 발견한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발표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자발성과 자각성 이 두 가지의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경우에는 거의 이 두 가지가 대립한다든가 갈등을 벌인다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인 것은 동시에 자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어떤 생동적인 운동이 동시에 이제 도덕적인 그런 운동으로 나가는데 자연성과 도덕성이 이것한테 동시에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발성과 자각성을 구분한 것 같아요. 자발성만 놔두면은 도덕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이금 선생이 자기 자신을 좀 비판하는 그런 측면이다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성 선생과 가장 젊은 사람이 양승형이 아닌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그 이성 선생의 글들을 읽었는데요. 제가 저기 520쪽 보면요. 520쪽. 이게 철학 사상을 논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철학사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핵심 개념들, 철학적으로 중요한 핵심 개념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클리어하게 서술이 되면 좋은데 좀 그런 게 너무 좀 이렇게 좀 혼돈되고 그래서 보면 밑에서 넷째 줄이죠. 520쪽. 양수명은 쭉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을 써요. 이 계급 투쟁도 부정하고 이 대립보다는 조화 쪽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윤리가 고차원적이고 그래서 문드레비 윤리를 지성이 아닌 이지라고 이지를 지성으로 또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성과 영성이 결합된 이성의 발현, 즉 생명의 표출을 이해한다는데 즉 이것이 곧 생명의 표출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 좀 뭐 뒤에는 그렇다 치고 저는 이렇게 뭐 그러는데 어쨌든 감성과 영성이 결합된 이성의 발현 이 말이 이 이성이 즉각적 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정감적 이성, 그죠? 감성과 영성이 결합된 이성. 이게 앞으로 나온 핵심들 즉각적 이성, 정감적 이성 또는 무슨 이성, 중국이 이성의 나라라고 했을 때도 이런 의미일 거란 말이죠. 적어도 장자, 불교, 유가 사상에 상당히 있다고 보는 그런 서양이 갖고 있지 못한 그렇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감성, 영성, 뭐 무슨 이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적어도 서양 철학에는 이지 중심이 됐고 뭐 논리적 이성, 분석적 이성, 합리적 이성. 근데 서양 현대 철학에서도 심미적 이성 썼단 말이에요. 하우마스가 의사소통 이론에서 이성을 얘기할 때도 심미적 이성을 쓰거든요. 예. 또 도덕적 이성도 써요. 당연히. 그리고 합리적 이성 쓴단 말이에요. 분석적 이성 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앞에 붙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철학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영성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감성과 영성. 근데 영성은 현대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시 등장을 해요. 사실은 또 푸코 같은 사람 주체 해석학에서 스피리추얼리티 이런 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현대적으로도 유효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막 좀 이게 클리어하게 서술이 안 돼 있어가지고 뭐 클리어하게 서술을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질문을 드린 거고 뭐 그리고 미래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그런 어떤 중국적 이성이 이 나름의 그 영성과 탈근대적인 또는 근대를 넘어서는 측면에서 어떤 인성론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된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중국이 그런 거 가지고 세계 철학의 미래를 자기들이 내다본다거나 서양 철학의 한계, 특히 이때는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저 누구야 양계초가 유럽 갔다가 와가지고 뭐 그 서양에 대한 비판 쓰면서 중국 문화를 막 얘기할 때니까 특히 시대적으로 1918년 갔다 와서 19년, 20년 이때 뒤도 와서 그런 말 했단 말이야. 앞으로 동서 문화의
저기 필요하다. 조화와 그런 발전이 필요하다. 뭐 러셀도 좀 그랬고 그때 중국에 다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강연도 하고 뭐 드위는 짧게 했지만 러셀이 2년간 있었고 중국 문제에 대한 책도 써냈고 바로 드위의 철학의 개조가 1916년에 쓰였는데 그게 번역이 되거든요. 바로 일본에서 그 중국에 들어온다고요. 하여튼 그런 영향과 함께 적어도 양수명의 이런 논의들이 전 현실적으로도 현대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뭐 단순히 문화 보수주의자로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송민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딴 분들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서양 철학이라서 근데 서양 철학 수용의 맥락에서 보자면 상당히 중요하죠. 적어도 어쨌든 이 사람 요 시대에 다 뭐 그랬는데 이제 후스 호적도 매우 중요하고 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도 아니고 하여튼 제 그냥 보는 관점인데 저는 이쪽 주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딴 분들 좀 듣고 싶어요. 혹시 김재 선생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그 점이 있다면 좀 얹어서 이렇게 살짝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 양수명 사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막 1, 2, 3기로 되고 막 바뀌고 막 이러면서 막 불교도 들어오고 어쩌고 막 이러는데 아주 단순하게 질문하면 어, 양수명이 지금 아까 김재 쌤이 계속 이제 초점으로 질문하고 계신 이 직각적 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감성과 영성 어쩌고 하면서 좀 저도 내용이 좀 불분명한데 그런 맥락에서 양수명이 자기 동양 철학에서 갖고 있는 어떤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그거는 아까 뭐 양명화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인을 뭐 이렇게 즉각적 이성과도 연결시키고 뭐 이런 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로 혹은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육아주의자 공자의 사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고 잘 실체가 좀 안 잡혀서 저도 이제 서양 철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 철학의 맥락을 이해를 할 수가 잘 없는데 뭐 이렇게 단면으로 양수명을 딱 평가해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이제 중국적인 어떤 사상 앞으로 또 미래를 바라볼 때 양수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공자적 전통을 결국은 현대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발굴하고자 하는 이런 면이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좀 그런 해석이 좀 무리가 있어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불교적인 또 뭐 양명학적인 그런 것이 다 짬뽕이 돼서 나온 모호한 표현인 것인지 좀 저도 이렇게 감잡을 수가 없어서 그 평가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문외한으로서 헷갈려가지고 이 동양 철학 하시는 뭐 발제자 선생님도 그렇고 좀 답변 좀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이 양수명의 글 가운데 다른 글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석과 비교해 볼 때 이그 선생이 제일 강조했던 측면은 인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이 일종의 측은지심 이런 걸 아마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뭔가 깨닫는 그런 어떤 거로 공감하는 그런 걸로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이 다른 글에서는 안 나오는 매우 독특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 부분이 양심의 그 부분이 이제 왕심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공자에서 나온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이 걔네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는 베르그송 뭐 생공철학 얘기도 끌어들이기도 하는데 그건 좀 다 부차적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양수명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규 선생의 말 그대로 본다면은 육아 사상인 게 맞죠. 그렇죠. 저기 한마디로 현대 신유가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게 이 사람의 사상적 기반이 뭐 어쨌거나 결국은 유학이고 중국과 서양을 비교하면 역시 우리 중국이고 뭐 이런 건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규성 선생도 비판하고 있듯이 굉장히 좀 관념적이고 또 이런 데로 빠져가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규성 선생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긴 하지만 역사의 뭐 흐름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에 잘 뭐 인정을 하지 않는 정통 유가적인 그런 입장을 자꾸 견지하다 보니까 사회 발전이나 뭐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규성 선생이 자기 의사를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없는데 그래도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걸 볼 때 보는 건 뭐 408쪽 보면은 정신문화를 중국 역사의 작동기제로 착각하는 데 이른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런 관념적인 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령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뭐 410쪽에 보면은 그의 사상은 전통 도덕 아니 맨 위부터 보면요. 불균등 소유 구조와 맞물려 있었던 전통 가치 체계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그의 사상은 전통 도덕을 되살리려는 국민당의 도덕주의 이데올로기와 차별화되기 어려운 보수성을 갖게 된다. 이런 데에 대한 비판은 이규성 선생 입장은 이제 그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그런 측면에 서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육아, 현대판 육아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서양과의 그 뭐라 그럴까요? 경쟁 의식이랄까? 뭐 이런 것이 강렬하게 있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시대적 한계가 그런 것이 양수명이 아닌가 그렇게 또 평가도 하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네요. 근데 이제 중국 현대 철학사론을 쓴 이제 여러 동기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그 동기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어떻든 이제 그 서로 대화시켜서 뭔가 통일점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양수명의 경우에는 조금 이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볼 때 양순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육아적인 그런 인사상인데 공감으로 보는 그런 사상인데 이것을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이켄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의나 뭐 러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오이켄을 끌어들여서 정당화시킨 건데 이 뭔가 이게 말하자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인 건데 그 오이카트에서는 말하자면 현상학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과 공자의 인사상이 나오는 거대한 배경이 과연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 건지 그건 좀 의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남의 말을 그냥 끌어들인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를 다 철학자들이 다 그렇고 그 무슨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특히 뭐 대가일수록 더 그런 거 같던데 그거야. 김재현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 켜주시면. 완전한 그 해석, 완전한 뭐 내용 요약에도 약간 입장이 당연히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 보다 보니까 이제 향내가 나오는데요. 그 411쪽. 411쪽에 향촌운동 시기, 그 향촌운동은 나름의 뭐 그 당시로는 되게 중요한 거였고,
공작설의 부흥 1934년이요. 그래서 서양의 향외 따옴표니까 이게 양수명이 있었겠죠? 향후의 본의 과학문화에 대항하여 향내의 공자학문을 제시하고 이를 서양화가 조화시키고자 한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 누구야? 박종홍 선생. 박종홍 선생이 그 철학 개론 개설사가 50년대 초에 나오는데 향내 향해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양의 예? 실용주의, 과학주의 이런 거 향외, 향내는 실존주의, 그다음 동양철 이렇게 나누거든요. 다 아시죠, 그죠? 그럼 향외, 향내가 여기서 온 거네,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아마 이규성 선생님 여기서도 박정홍 상도 받았어요. 네. 이규성 선생님이 박정홍 상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박정홍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니까. 이규성 선생님. 근데 이게 향외, 향내가 그러면 이게 박종홍의 건가? 네, 박종홍 맞아요. 거 이런 없잖아. 네? 주어 자체를 박정훈 선생님만 쓴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스누란도 소란 그래도 향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향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박정훈 선생님은 이제 그 본인 철학 안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세부 항목들을 박정훈 선생님 식으로 나눈 거고 단어 자체는 원래 쓰던 거. 그러니까 근데 이규선 여기 받은 거. 선생한테 이규선 선생이 그 향내란 말을 썼을 때는 박정홍에서 나오는 연대도 있다고. 맞아. 그러니까 저기 향내, 향외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규성 선생 그 사상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궁금한 거는 이 향외, 향내가 제가 알기로는 박종훈 선생이 일본에 무슨 심리학자 그 책을 보고 향내, 향외를 썼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지금 자료가 그렇고 근데 여기서 쓴 공작설의 부흥에서 서양의 향외 보니 따옴표 향내 이거는 이게 혹시 이 양수명을 잘 아는 분들은 이게 양수명 이런 말을 쓰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향의 향내를 쓰는가? 네, 양수명 말이에요, 이건. 아, 양수명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양수명. 그럼 양수명 말 맞아요? 네, 이거 양수명 말이에요, 이거 문장. 음. 이 책, 그러면 그 열람이 박정희 상당히 그 양수명 글을 읽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죠? 열람 박정홍이. 그거는 잘 모르죠. 제가 그거는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송인재 선생님한테 뭐야 궁금한 한번 이 뭐야 이규성 선생님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그 양수명이 왜 인표 옹호했다가 이제 그, 그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이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문화대혁명 이후에 그 말하자면 조금 이제 호응을 얻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보면은 나는 그 처음에는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인표를 그 옹호했다가 비난을 받고 위축됐던 게 그 문화대혁명 이후에 그 양수명의 그 주장이 이렇게 잠깐 반짝했던 게 그 말하자면 이제 인표 사건이 뒤더라고요, 더.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서술을 보면. 그러면은 그 80년 이후에 공자 르네상스가 이제 만약에 있었다고 보면은 이게 좀 시기적으로 좀 그 납득이 잘 안 돼서 중국에 뭐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된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인표하고 관련된 사건은 그 지금 이제 양수명이 공자를 옹호했다가 벌어진 사건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비리미고 뭐그 뭐 사건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양수명처럼 공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위축됐을 것 같은데 이후에는 실제로는 거꾸로잖아요, 움직임이. 비린비공 때는 뭐 혹시 이제 중간인데 하여튼 제가 보면은
이게 양수명 하여튼 나중에 양수명이 다시 재조명되는 거랑 이때 양수명이 뭐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랑 시기적으로는 멀지가 않은데 하여튼 다른 단계에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비난을 양수명이 그때 같이 공자를 가지고 와서 비난을 받은 것은 이제 맞는 거고 이게 임표 죽고 뭐 다 바뀌고 나서 다시 재조명 받는 거는 그 상황이 바뀐 거기 때문에 어, 전혀 뭐 이렇게 그 안 맞는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안 나나 봐요. 네네 뭐 한 10년도 안 돼, 10년도 안 되죠. 음. 음.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아니,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세요. 지금 하는 것 같아서 마침 네. 송인재 선생님이 귀하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거 뭐 1980년대 이후로 이렇게 이제 하신다니까 주로 오늘날 지금 2025년인데 중국에서 그 서양 철학도 엄청나게 많이 다 소개됐거든요. 제가 하버마스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 썼는데 한 10년 전에 중국에서 하버마스 연구와 제가 10년 하여튼 15년 전인가 그 이후에 하마스에 대한 연구들이 책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에서 너무 큰 문제인데 현대 중국에서 이런 서양 철학 소개하는 거하고 주로 이렇게 러셀이 뭐 옛날 20년에 그랬듯이 지금 이런 사람들 신유가를 하거나 왕후이나 뭐 또는 이테쿠 영양 우리가 이제 저는 전공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의 어떤 철학의 큰 흐름은 어떨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뭐 하도 큰 나라라서 뭐 당이 주도하는 게 있고 또 그쪽에 있고 한데 혹시 이제 이렇게 귀한 자리 오셔서 네, 그런 것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예, 대강 그냥 아시는 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준비를 안 했으면 예. 이게 제가 하여튼 쭉 중국의 사상 흐름을 쫓아가면서 파악을 했던 게 거의 2018년 요때까지예요. 아니 그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예, 예. 네, 그 이후 그때까지 필요 보면 예. 어떻게 되나 보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이제 싹 활력을 잃고 말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어, 한 5년 정도 이게 시진핑 정부 2기 들어선 거랑 맞물린 건데 어.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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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 제일 중요한 정보네요. 예, 예. 예. 그게 그래서 실제로 양수명 같은 사람은 대륙신유가로 불리는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재조명 당하고 방금 얘기했던 그 비림비공 운동에서에도 이제 뭐 육아의 풍모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다 이제 그 전까지의 얘기고 지금은 이분들도 이제 잘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일부는 이제 정부 편에 서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를 보면은 이게 뭐 여기 주제안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신유가의 후예들이 이제 자신들 아까 제가 슬쩍 언급을 하긴 했는데 뭐 대륙 신유가라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고 대만에 있었던 사람과 구분을 했었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정치적인 경향이라는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육아를 가지고 중국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을 상당히 보여주어 가지고 그 양수명이 뭐 향촌운동이나 뭐 사회주의 무정부 사회주의 가지고 왔듯이 이 사람들도 그 이 유교의 자산을 가지고 하여튼 서구적인 사상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애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걸 뭐 정치유학 또는
뭐 제도 유학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18년 정도에 보면은 찾아보시면 캉유웨이 붐이 있었거든요. 캉유웨이가 뭐 대동설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유교적으로는 뭐 공자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세계를 부상한 아주 완결된 이론을 부른 사람이 이제 캉유웨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읽음으로써 오늘날 이제 중국적인 체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왔고, 뭐 지금은 이제 중국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은 유교가 이제 그런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도덕주의적인 선전에 좀 활용이 되고 있죠. 중국의 벽화들을 보면 효나 인을 강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논어나 고전의 구절을 써놓고 벽화를 그려놓고 그 이민들을 개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는 또 당연히 이제 양수민의 생명사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사상 조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신자유주의 쪽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리고 시장을 기본적으로 동조를 하되 이제 전통적인 길을 가자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제3의 길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대륙 신율가들이거든요. 그런 길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논쟁들이 계속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 옛날 얘기로 남아 있고 실제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중국 한 100년 정도의 사상을 볼 때 20년도에 중국은 상당히 좀 쇠퇴해 있었던 시기였고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 문화의 부흥이라는 게 시진핑 정부의 용어기도 한데 량수명부터 지금 사상사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돼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그 제가 관찰한 결과에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에 어쩌고 한 게 그래서 요때까지는 중국 문화의 부흥을 제시한 거는 어찌 보면 그 문화 80년대에 있었던 중국 문화 서원파라고 하는 찾아보시면 지금은 다시 생기긴 했는데 예전엔 돈 문제 때문에 해체됐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국학열도 주도를 했고 90년대에. 근데 그 사람들이 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중국적인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제 2018년, 20년에 그 민간 담론들이 이제 죽어가면서 제시가 된 게 이제 중국의 목소리, 중국 담론 이런 이야기가 확 올라왔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중국의 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 좀 정부를 위시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좀 활발하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뭐 내용들은 다른데 하여튼 기표 자체로는 중국의 목소리를 세계에서 내고 실제로 대안이 되자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주로 국제 관계학 하는 사람들이나 뭐 정부 관리학 중국 용어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퍼뜨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또 수시로 또 견해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 볼만한 내용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이제 관변 사상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양상을 이제 제가 올해부터 새로 주제를 잡고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이 제- 아니라 네네네. 정치와 음. 정치학이라고 보시면 네네네. 네. 그럼 철학에서 완전히 그럼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 이 전통? 뭐 거의 이제 이런 중국적인 거를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주제들은 역사나 오히려 이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역사를 그냥 재해석하고 사상을 재해석하는 이런 아카데미로 들어와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전과 같이 80년대처럼 철학자들이 중국의 미래를 놓고 어떤 사상이 맞냐를 가지고 이제 싸웠던 시기들은 지금은 모습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하시고. 그 제가 자꾸 질문하는데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사변적으로 한번 크게 생각해 보면 중국이라는 그 중화주의적인 이런 자기 자문화에 대한 뭐 이런 게 있고 그 미국가가 이제 G2니까 미국의 미래 크게 그냥 사변적으로요. 뭐 중국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상적으로는 뭐 여기 말한 왕순이 말한 3기가 불교란 말이에요. 인간이 진짜 고도로 발달하면은 그런 정도의 인식까지 올라가고 의식의 상승인데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푸꼬 후기에 영성 얘기를 하거든요. 주체의 해석학 후기에 말년에 그러면서 최근 서양 철학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영성의 부활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서양 철학도 서양 철학 나름인데 적어도 그 이성의 한계는 일찍이 지적이 됐었고,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뭐 의사소통 이성이 세 가지를 다 과학적 이성, 그다음에 도덕적 이성, 심미적 이성, 예술적 이성까지 이제 다뤘지만 그거 말고 진짜 영성이라는 요소가 서양 철학 근원에서부터 소크라테스에서부터 너 자신을 알라에는 자기 배려, 영성과 관계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며 쭉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 문화라고 할 때 이 오늘 한 양수명의 어떤 중국 문화에 대한 논의가 그 당시에는 물론 당연히 서구에 대한 근대에 대한 비판, 새로운 근대 뭐 이런 사상적으로 그러겠지만 다양한 근대라고 할 때 어쨌든 사상적으로는 그런 점이 이 현재적 또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지 않나? 저는 서양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그쪽에서 불교라든가 또는 어떤 내면성의 중시라든가 거기는 기독교적인 게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 본다면 양수명의 어떤 안목이나 또는 요 당시 신유학파라고 하는 신유가라고 하는 그 뭐 대부분 상당히 좀 황당한 면이 많고 뭐 자문화주의 하지만 적어도 불교, 유가 뭐 이런 거 다 장자, 노자 이런 거 다 막 짬뽕하면서 양수명에게 한 게 나중에 기본적으로 유가적이라 하지만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관념적일지라도 그 공부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건데 입장마다 틀리겠지만 그게 유성 쌤, 이제 예, 예. 근대 중국 사상의 뭐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 이제 마지막에 량수명이 이제 고금동서를 고민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뭐 한국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80년대 중국에서 새롭게 문화열을 가지고 올 때도 똑같이 굉장히 그 누구야 중국인 청년들에게 히트친 그 책을 담은 책의 제목이 고금중서의 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랑 외부 내고 있던 거를 다 가지고 와서 한 대 모아가지고 이게 뭔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방식이 아마 그 현대 사상의 뭐 특징이 중국에서 현대 사상의 특징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뭐 현대 신유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근대 사상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이 시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이제 왕우이 책이 작년에 이제 커다랗게 번역해서 나오긴 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마오쩌둥과 량수밍 또 누구야 루쉰, 장타옌 이런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 사상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근대에 맞서는 근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의 근대는 당시에 서양에서 중국에 유입된 그런 서양의 그때까지의 사상이나 제도, 뭐 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의 근대는 중국에서 이제 전통과 달리 새롭게 형성된 사상적인 자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냥 일변적으로 뭐 서양의 민주과학 뭐 전반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민주과학을 그냥 일명적으로 추종한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문제적이었던 사람들을 강요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하여튼 이것들을 다 새로운 사상을 만들었지만 공통적으로 서양에서의 어떤 모더니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에서도 보았듯이 량수밍은 근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정치적 보수주의보다는 문화 보수주의로 해석되는 방향으로 갔었고 문화 보수주의가 아닌 급진적인 방향으로
간 곳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루시인이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경직된 방향으로 간 것이 이제 마오쩌둥이었고, 초창기에 이 공상적 사회주의가 뭐 19세기 후반 중국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고 영향을 많이 주었고 양수명까지도 갔는데, 굉장히 그 급진적인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보수화가 되고 사상만 남은 그 사람이 캉유에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난해한 영역, 그러니까 누구야? 양수밍은 여기서 불교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미래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불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상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이제 장타이엔이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불교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뭐 제국주의에 비판하는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 두 가지 기표는 근대인데 좀 그런 다른 양상들이 좀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대적으로 좀 보여주는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중국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느낀 점인데, 저도 현대신유가 공부를 하면서 이 각각의 사상가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칸트를 배우고 어떤 사람은 베르그송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또 누구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 중간중간에 공자도 나오고 뭐 맹자도 나오고 주역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 저는 그 중국 사상의 요소를 싹 빼고 읽어보자. 읽어봤는데 내용이 일관되고 말이 되면 이 사람들의 사상은 저는 육아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다시 또 육아라는 것만 추출해가지고 읽어보자.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사상으로 또 말이 되냐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이게 말이 되려면은 앞에서 보았던 그 서양 사상들이 다시 불려와야 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대만과 중국과 한국에서 신육아로 배웠던 사람도 육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육아라는 것은 앞에 처음 발표할 때 얘기했듯이 거의 껍데기 수준이 아닌가 이런 뭐 생각들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저도 해보고 싶은 과제인데, 제가 뭐 요새 AI도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못하고는 있습니다. 네. 재미난 연관. 자, 또 다른 질문이. 네. 왕후이 작년에 나왔다 했죠? 무슨 책이에요? 네, 예. 이게 그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라고. 1, 2, 3, 4권 된 예, 거? 4권으로? 예, 사권인데 원본은 2004년짜리인데 한국어판 20년 만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근대 사상 연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국 사상 자세하게, 흥기 많네. 예, 옌프부터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그런 주장이 나중에 어떤 합쳤지만 그 근대에 반하는 근대라는 그런 명제거든요. 음, 음, 음. 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정재 선생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일단 발표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전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녁 먹으러 갑시다. 아, 선생님, 나가고. 양해